혼돈의 카오스인 한국 금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얼마를 올렸죠? 0.25%만 올립니다. 원래는 지금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여가지고 우리나라도 계속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데 미국이 0.75, 0.75, 0.75 막 계속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요번에 0.5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따라가려면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최근에 좀 한국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안 좋기 때문에 0.25만 올리자.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0.25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니 미국은 지금 4인데 4%인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미국은 뭐 5까지 간다고 막 하는데 우리는 3.25?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도 우리가 미국보다 좀 평균적으로 좀 높게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낮은 걸 떠나서 따라가지도 않으니까 의아해 하시는데 이게 또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사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금리가 5%대 예금이 실종됐다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예금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시장에서 5%대가 없어졌어. 갑자기 5 주다가 어느 순간 4%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우리 예금 금리는 떨어졌다. 그래서 화가 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정부의 개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는 바로 이 상황입니다. 욕 먹는 거 아는데 우선 어쩔 수 없다. 지금 개입을 해야 되겠다. 자, 왜 정부가 욕먹을 걸 알면서도 지금 예금금리 시장에 개입을 했는지 시작은 8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8년 전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요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고 전기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뭐 원자재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수입을 하죠. 그러면 보면은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 예전에는 원자력이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었는데 약간 친환경, 탈원전 하면서 이제 2017년도부터는 이제 원자력이 좀 낮아져요. 원자력이 그래도 좀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건데 원자력 비중은 내려가고 가스랑 석탄이 늘어납니다. 나머지 뭐 수력도 있고 뭐 하긴 한데 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가스, 천연가스랑 석탄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잊으셨을 텐데 2014년, 15년도 이럴 때 한국전력이 너무 실적이 좋다.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막 이익을 막 몇 조씩 내버리니까 이거 문제 많다라고 막 기사에서 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한전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도 되나. 근데 그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전기료는 딱 정해져 있는데 원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석탄 가격이 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석탄만 내려가냐? 아닙니다. 원유도 많이 내려가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판매 가격은 계속 똑같이 받고 있는데 원가가 계속 내려가니까 나머지가 전부 다 한전의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이 돈을 막 몇 조씩 벌게 되면서 성과금도 막 주고 하니까 야 이거 공기업이 너무 방만하게 뭐 운영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좋았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원자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전쟁 나면서 모든 이 석탄이든 가스든 한전의 원가로 잡히는 것들이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원유도 한번 쫙 빠졌다가 다시 폭등을 하죠. 지금 천연가스도 난리 났죠. 천연가스가 지금 얼마가 올랐습니까? 거의 뭐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한전이 과거의 영광이 지금 그대로 지금 악몽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똑같습니다. 8년간 가격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 전기료를 올린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벌 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막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한테 이제 요청을 하죠. 지금 적자가 큰일입니다. 1년에 막 몇 주씩 까먹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전기료는 사실 민심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죠. 전기료 올린다고 하면 막 난리 나기 때문에 이 버스, 지하철, 뭐 택시, 전기 뭐 이런 것들은 잘 못 올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안 올려요. 전기료를 그냥 동결을 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 킬로와트 시당 177원에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116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팔 때마다 50원씩 손해야. 근데 이걸 5천만 명이 수도 없이 쓰고 있는 게 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자가 막 미친 듯이 늘어나는 겁니다. 한전은 지금 전기료 올려달라고 아주 난리인데 안 돼. 들어먹질 않아. 왜 그렇죠? 선거가 있잖아. 선거가 지금 2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 번, 4년에 5년에 한 번씩 계속 돌아와. 그러니까 올릴까 말까. 아예 올리지 말자 하면서 적자가 지금 뭐 분기별로 뭐 7천억, 9천억 하다가 2022년에는 지금 뭐 4조, 7조, 6조씩 까먹습니다. 지금 3분기에 7조 5천억이 적자인 거예요. 옛날에 뭐 3조 벌 때 아유 뭐 잘 나간다 했는데 지금은 1년에 막 20조씩 까먹는 상황인데 전기료를 올려야지 뭐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올렸다. 자, 그러니까 한전은 어떡하냐? 답이 없죠. 지금 뭐 원자재 사와야 되는데 전기를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합니다. 한전이 보증하는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적자를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 끊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전채라는 걸 발행하는데 한전채를
2년 전에는 한 3조 정도, 적자 보는 거 좀 메꾸는 정도. 작년도 좀 많이 냈어요. 21년대도 한 10조 정도를 한전채를 발행을 했는데 지금 22년 현재 기준으로 막 한 23조, 24조 막 이렇게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채권 시장에 한전이라는 거대 공룡,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의 뭐 국채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이 있는 채권이 시장을 막 휩쓸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전도 나도 금리를 같이 올려야 돼. 왜냐면 한전보다 더 강한 게 한국 국채라는 게 있으니까. 국채보다는 한전이 더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은 금리면 국채 사지 누가 한전 걸 사겠어요. 그러니까 한전도 기준금리 올리니까 같이 올라가.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어디까지 갔냐? 5.9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한전도 같이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 뭐 은행이든 기관이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한전이 지금 6%를 준다고? 야 그러면 무조건 사야지. 한전이 6을 주는데 뭐 딴 걸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모두 한전에 쏠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회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들 뭐 삼성전자든 뭐 잘 나가는 어떤 회사들도 뭐 신용 등급에 따라서 A, AA, 뭐 B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율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좀 급전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돈을 다 땡겨 가지고 자기들 사업에 쓰고 다시 갚고 했는데 이 한전에서 돈을 다 뺏어가는 거야. 다 완전 뭐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니까 이자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전이 6을 주는데 너네는 최소한 10을 줘라. 10을 줘라. 그런데도 안 사가요. 사람들이. 왜? 한전에서 계속 발행할 거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채권 시장이 막 흔들흔들 하니까 야 너네 믿고 이거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어떡하냐? 니네 부도나면 어떡하냐 하면서 15 어떤 데는 막 20을 준다고 해도 야 너네한테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씨가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막 지금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명의 또 그 플레이어가 있죠. 누구냐? 바로 은행입니다. 한전이 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들도 기업들도 돈이 필요한데 보통은 은행 가서 빌리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게 신용 등급이 좋은 데들은 더 싸게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은행의 마진만큼 빠지니까. 그런데 회사채가 지금 안 되니까 기업들이 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돈 좀 빌려주십시오. 아 그래요? 그럼 뭐 사업 좀 잘 되고 계십니까? 저희 뭐 지금 흑자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한 7에서 8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나 높게요? 아니 그러면 나 한전 가서 한전채 살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 한 8 정도에 빌릴까요? 라고 하면서 은행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회사들이. 그러니까 은행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 확보해야 돼. 돈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더 많이 빌려주고 더 많이 장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을 확보하려고 뭘 하냐? 은행채를 발행합니다. 은행채는 뭐냐? 은행도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은행은 말 그대로 돈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채도 아주 안전한 채권이죠. 그러니까 한전채 팔리고 있고 은행들이 은행채를 파니까 은행채를 또 사러 갑니다. 그럼 한전채에 은행채에 다 돈이 몰리겠죠. 근데 은행들은 지금 기업들이 돈 빌려달라고 계속 오니까 은행채를 계속 더 많이 발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사채를 빌리려는 분들은 더 죽는 거야. 이제 더 죽고요. 이제 한전에다가 은행까지 너네까지 나서니까 우리는 아예 돈 빌리기는 이제 글렀다. 그러면 또 은행 가고 그럼 은행은 돈이 부족하니까 또 은행채 발행하고 한전채 발행하고 이자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회사들이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나선 거죠. 야 니네들 잠깐만 기다려봐. 자 한전은 적자 나는데 한전 전기료 올리면 좋지. 근데 지금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한전 야 넌 나가 있어. 해바라기에서 오태식이가 말하죠. 병진이 형 나가 있어 하는 거죠. 자 한전 넌 나가 있어. 근데 은행들 너네 남아봐. 왜요 형? 야 너네 은행채 발행하지 마. 야 지금 회사채들 안 팔리잖아. 쟤네들 그러면 다 죽는다. 야 니네들이 지금 이러면 어떡해. 아니 형 그게 아니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지금 돈 빌려달라고 얘들이 아우성인데 우리 식구들 밥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하지 마. 니네 하지 마. 근데 왜 병진이 형은 왜 봐줘? 병진이 형은 좀 특별해.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들이 갑자기 이제 난감해지는 겁니다. 아니 나도 은행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대출해 주려고 그랬는데 대출을 해줘야 되는 그 근간이 되는 은행채를 막아버렸어요. 정부가. 발행하지 마. 이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 대출을 어떻게 해주지? 지금 손님들은 줄 서 있는데 야 우리가 은행이잖아. 은행은 뭐 하면 됩니까? 예금을 모으면 되죠. 자 국민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이제 십시일반 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쫙 모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예금 이자를 준다고 하면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5대 은행들이 이 예금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해요. 막 올려. 왜냐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3.25인데 한 5%씩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금융권에서 5% 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은행들이
은행들은 상관이 없어. 이거 받아가지고 7, 8에 빌려줄 자신이 있거든요. 8이 뭐야? 90도 빌려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5 받아가지고 10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은행들은 막 지금 자신 있게 금리를 올립니다. 물론 이제 은행채를 발행하면 더 싸게 빌릴 수 있지만 안 되니까. 형이 하지 말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돈을 더 모으려고 1금융권들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예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 예금 금리가 올라가는 또 악순환의 사이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예금 금리, 이 조달 금리랑 연동된 게 이 코픽스라는 게 있는데, 이 코픽스가 우리 대출 받는 분들한테 아주 이게 익숙한 이유가 여기랑 연동이 됩니다. 이 코픽스 금리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은행채를 막으니까 은행들이 예금을 땡기려고 예금 금리를 올려버리면서 연동돼 있는 코픽스 금리가 뛰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게 뛰니까 뭐가 문제냐? 이 코픽스 금리에 플러스 가상 금리로 움직이는 대출들이 다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한전에서 시작된 게 회사채를 죽이고 그다음에 은행채를 이제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정부가 이제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그러니까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주담대 신용대출을 막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픽스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담보대출 같이 올라가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악순환이 또 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시작은 한전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맛인 곳이 또 있어요.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저축은행들이죠. 저축은행들은 원래 약간의 고금리를 가지고 1금융권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 맡기세요 하면서 그걸 가지고 약간 위험자산인 그런 건설회사나 뭐 이런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영업을 해왔는데, 저축은행들이 보통 뭐 5 이렇게 줬었단 말이죠. 4, 5 주면은 많이 줬잖아요. 예전에 1금융권들이 뭐 2, 3 줄 때 4, 5, 6 줬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1금융권 형들이 5를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저축은행들 입장에서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1금융권들을 이길 수가 없어. 여기는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짜리 회사들이고 우리는 뭐 몇천억짜리 회사들인데 저축은행 나보다 더 지금 영업을 더 세게 하시니까 나 이제 죽는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자, 우리는 6.5 준다. 야, 우선 나라도 살아야 돼. 야, 우선 돈부터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결해보자. 라고 하면서 막 땡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특판 같은 거 8에서 10 뭐 이런 거 받는 거 있잖아요. 물론 작은 금액이지만 뭐 10% 줍니다. 뭐 9% 줍니다 하는 것들이 어떻게든 지금 돈을 땡겨가지고 돈을 확보해 놓자. 이 곳간에 쟁여놓고 그 다음에 고민해보자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1금융권들도 막 올라가고 2금융권들도 같이 막 올라가고 그리고 주담대 이자도 막 올라가고 그리고 회사채는 회사채대로 안 팔리고 그리고 지금 한전은 한전대로 계속 지금 채권을 발행하고 은행채는 은행채대로 막혀있는, 이 완전 지금 악순환의 고리가 마구마구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작은 아마 덴마크 기업인 레고랜드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계대출 금리도 막 올라가고 저축금리도 막 같이 올라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면서 그냥 모두를 믿지 못하면서 이자만 올라가는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저축은행들의 문제가 또 하나 터집니다. 뭐냐? 이 저축은행들이 보통은 고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고금리인 어떤 분양시장이라든지 뭐 시행 이런 데다가 돈을 빌려주면서 여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떼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건설회사 쪽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건설 경기가 완전히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축은행에서 금리를 마구 올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지금 힘들어지면은 이 건설회사를 또 쪼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돈 내놔 하는 거죠. 돈 내놔라. 이제 상환해라 하면은 가뜩이나 힘든 애들 다 이제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힘든데 뺨을 더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 PF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시행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가뜩이나 위기감이 컸는데 이게 더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저축은행 부실, 건설사 부실, 그래서 뭐 부도 위기설들이 막 지금 막 돌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한전에서 시작된 이 큰 사이클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지금 이제 큰일 난 거죠. 아니, 지금 너네뿐만 아니라 지금 얘네들도 문제가 엄청 많은데 다들 지금 힘든데 얘가 지금 터질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누군가 하나는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조직에서 누군가 하나는 이 깜빵에 들어가야 돼. 그럼 누가 들어가지라고 이제 정부가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탁 눈에 띄는 애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 4대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 당연하겠죠. 금리가 막 지금 폭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출 받겠다고 사람들이 막 고금리를 막 다들 막 내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은행은 실적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업을 안 해도 돈 빌려달라고 줄 서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에 은행들이 막 사상 최대 실적들을 막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조씩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봤을 때 잠깐만 이거 봐라? 하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시장 교란의 요인이다. 근데 이 자금 확보를 하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일도 있거든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은행채를 발행 못하고 그럼 예금밖에 없는데 예금 금리를 받다 보니까 아니 형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예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시장 교란 요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건가. 그래서 정부는 이제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채권 시장이 되게 힘든데 다른 대안도 지금 마땅치가 않고 그러니까 은행 너네들이 좀 손해를 보면서 이 힘든 시기 좀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뭐 같이 가자는 게 아니고 그냥 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한은행이 이제 손들고 형님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걸 합니다. 21년 대비 0.5% 이상 금리가 올라갔다면 대부분 그러겠죠. 원금 1억 이상인 분들은 최대 2%까지는 1년 동안 이자를 내지 마세요. 요거는 우리가 깎아주겠습니다. 이자가 만약에 5%라면은 3%만 이자 주시고요. 나머지 2%는 36개월 동안 분납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밀어드릴게요 라는 거를 이제 먼저 선수 치고요. 다른 곳들 뭐 하나은행 뭐 이런 데들도 지금 조금씩 이자를 낮춰주겠다라는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정부가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이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거든요. 은행들이 중간에 갑자기 대출을 뭐 해지한다거나 갈아타거나 하면은 아니 내가 너 믿고 1년 이상 받을 거, 뭐 2년 이상 받을 거를 생각해서 너한테 대출을 해줬는데 네가 중간에 해지하면 어떡하냐? 위약금조로 나한테 몇 프로 내놔라라고 하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인데 지금 정부가 봤을 때 지금 대출을 못 갚고 아니 힘들어하면서 뭔가 지금 우선 안 되겠다 상환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터지기 직전인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또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너네 면제 좀 해줘라. 이거 그냥 받지 마 이런 거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원래 받아야 될 건데 못 받게 하니까 되게 억울하겠지만 뭐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정부가 그냥 은행들 보고 야 너네가 좀 희생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사실 관치금융인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시장을 교란하고 있지만 야 눈치 챙겨서 적정하게 해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극단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뭔가 터질 수 있는 아주 위기 상황이다. 라는 거죠. 이게 신용사회잖아요. 우리가 이 금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용의 정점에 있는 것이고 얘한테 빌려준 걸 받을 수 있다는 신용을 가지고 내가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건데 남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데 이 믿음이 깨진다면은 금융시장은 완전히 그냥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시장에 공포심이 없어야 돼요. 다들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래야 신용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장은 완전 공포심이 막 극에 달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시장이 무너질까봐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시를 들면은 심장이 멈추지 않게 강제로 눌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우선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스러운 얘기도 있습니다. 이 다행스러운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그동안 이제 욕도 많이 드셨지만 어쨌든 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 뭐 센터에서 열린 대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속도 조절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님이 하시면 됩니다. 속도 조절은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고려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 내가 조금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는 건 아닙니다. 내리는 건 아니지만 올라가는 속도를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는 안 하고 금리 인상 속도를 약간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의 상단에 왔다라는 뉘앙스의 멘트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 미국 주식들이 막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도냐? 금리가 생각보다는 조금 덜 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시장에서 원래 한 5.25도 가는 거 아니야? 막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얘기 나오자마자 야 우선 5로 깎자. 지금 산데 우선 0.5는 올리겠지 12월에. 근데 내년 2월에 올리고 한 번 더 올릴까 말까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약간 조금 온화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국의 금리는 아직 3.25밖에는 안 됩니다. 미국이 워낙 지금 언제까지 올릴지 모르겠으니까 저렇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는 건데 한국은 지금 4%도 아니고요. 5%도 아니고 지금 3.25고 하는 총재의 말로는 3.5 정도를 지금 상단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3.5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 정도가 가장 맥시멈 상단이지 않겠는가. 미국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플러스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을 지금 정리해보면 지금은 모든 이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막 너무 불안하죠. 그리고 누가 망할지 갑자기 누가 막 흑자도산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한 사람들 아니면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고 돈을 빌려준다면 엄청 많이 이득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 불안 심리를 잡고 싶은데 이 불안 심리가 신용이 한번 무너졌죠. 지금 채권 시장에서 한번 무너지면서 다들 지금 겁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욕먹을 걸 알지만 우선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야 니네들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손해봐.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버텨보자 라고 하면서 관치
정치금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지금 이거죠. 12월 13일, 14일에 마지막으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아마 0.5를 올리지 않을까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요거 올리고 나면 이제 내년 2월이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또 많은 것들이 바뀔 거니까 12월 13, 14일에 어떻게 할지 한번 보고 요때 얼마를 올리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뉘앙스가 있죠. 이 뉘앙스가 어떤 느낌일까가 사실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출 이자로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런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뭐 저처럼 막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가 많이 올라간 분들이라면은 당장은 아마 엄청나게 불안할 겁니다. 불안하고 뭐 금리가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고 맨날 언론에서는 뭐 이자가 8%다 뭐 조만간 주담대가 10%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3.25%인데 여기서 10%를 받는다는 거는 가상금리를 7%를 붙인다는 건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럼 5.5 안팎에서 상단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지금의 불안 심리는 조금은 수그러질 거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좀 과도한 공포심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우선은 좀 이런 건 버리고 이성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